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학과의 김중백입니다. 우리가 4주차까지 지금 사회통계학을 같이 공부했고요. 지금 챕터 4, 4장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4주차에 챕터 4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앞쪽에 조금 다른 얘기도 많이 하고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5주차로 조금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인 진도가 나가는 거는 크게 느리게 나가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통계학, 추론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책을 읽고 동시에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소위 말하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실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다가 일단은 요 다음 시간에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쳤어요. 그래서 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지난 시간에 맨 끝에 나왔던 부분과 비교하고 연결하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바로 이거예요. 즉,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자, 4천만이라는 대한민국 성인 가운데 만약에 1000명이라는 샘플을 뽑았을 때, 도대체 아무리 우리가 확률 표집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4천만에서 가능한 1000명짜리 샘플에 뽑아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너무나도 많다 그랬죠. 왜냐하면 4천만 콤비네이션 1000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무리 확률 표집을 잘했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그 1000명에서부터 얻어낸 통계치가 알려지지 않은 모수를 추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샘플 통계치와 모집단 모수 간에 알려지지 않은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한 예를 들어봤습니다. 즉 모집단이 1, 2, 3, 4, 5, 6으로 5인데 불과 6개의 숫자로 구성된 모집단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2개짜리 샘플을 모두 뽑아보고요. 4천만에서 1000개를 뽑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6개짜리 파퓰레이션에서 2개 샘플을 뽑는 것은 가능하죠. 동시에 4개짜리를 뽑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6콤비네이션 2, 6콤비네이션 4 해서 둘 다 15개의 가능한 샘플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샘플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과 2로 뽑은 샘플이 있을 수가 있죠. 1과 2로 뽑은 샘플이 있으면은 1과 2의 표본 평균은 얼마예요? 1.5죠. 혹시 우리가 뽑은 샘플이 2와 6일 수도 있어요. 2와 6의 평균은 뭐예요? 4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손에 가지고 있는 샘플이 뭘까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샘플 하나 뽑았는데 이 중에 어떤 건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왜? 나머지 15개를 다 뽑지도 않고 모집단을 정확하게 다 알 수도 없으니까요. 지금이야 1부터 6까지 모집단을 아니까 저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4천만 성인에서 1000명을 뽑을 때에는 알 수가 절대 없는 거죠. 그럼 쉽게 표현해서 나머지 14개의 샘플이 어떻게 뽑혔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사실은 뽑힐 수 있지만 그 샘플의 평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연치 않게 뽑을 하나의 샘플이 요건데 2와 6인데 우리가 뽑은 표본 평균은 4예요. 그러면 이 4가 과연 알려지지 않은 모집단의 평균인 모수인 모평균과 얼마나 근접한지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할까요? 왜 불가능할까요? 이 표본 평균이 모수와 같은지 다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지난 시간에 아마 김소연 학생까지 갔으니까 이번에는 김영윤 학생. 김영윤 학생. 표본 평균과 모평균이 같은지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없죠. 왜 없을까요? 모수를 모르니까요. 제가 첫째 중과 두 번째 쯤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모수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물론 있죠. 예를 들어서 경희대 학생들의 졸업생들의 평균 학점이 얼마냐? 모두 다 찾아보면 돼요. 학사지원과에서는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졸업 학점이 높을수록 취업 확률이 높다. 여부를 알고 싶을 때 경희대학교 학생들의 모든 모수를 조사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한테만 의미가 있다? 네, 우리 학교 총장님만 관심 있고 의미가 있으신 거예요. 왜? 경희대학교 학생들만 모수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시립대학교, 고려대학교 학생들한테는 적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모수를 몰라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모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수를 알 수 있으면 추론을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우리는 이거랑 이랑 같이 모른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쪽도 4개씩 비록 뽑아봤지만 만약에 우리가 뽑은 게 우연찮게 3.5예요. 근데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예요? 3.5죠. 1, 2, 3, 4, 5, 6의 평균은 3.5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정도가 암산으로 안 되면은 네, 반성을 하셔라. 반성을 좀 해주시도록 하세요. 우연찮게도 우리가 뽑은 표본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아요. 이러면 정말로 아주 럭키한 경우죠. 하지만 이런 럭키한 경우는 우리한테는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왜 생기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고다음 학생 김혜인 학생 한번 대답해 볼까요? 댓글로 남겨볼까요? 왜 이런 럭키한 경우는 생기지 않을까요? 똑같죠? 모수를 모르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럭키한 경우를 찾을 수가 없죠. 모수를 모른다. 모든 추론의 출발은 뭐다? 우리는 모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모수를 현실적으로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이 표본의 평균들을 사용해서 표본의 통계치를 사용해서 알려지지 않은 모수를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표본 평균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찾아보니까 우연치 않게도 뭐랑 똑같다? 모평균과 똑같다는 거죠. 이것도 모평균과 똑같아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3개짜리 샘플 6 콤비네이션 3짜리 하면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그다음에 1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없어지고 해서 20개짜리 샘플을 뽑았다고 하더라도 그 20개의 각각의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 3.5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센트럴 리밋 티어렘이 시작되는 기본적인 기초예요. 즉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언제나 모평균의 평균과 같다는 것. 한 가지 더 더하면은 이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요?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예요. 즉 개별값들의 표준 편차가 아니고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 사실은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게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작년 수업 시간에도 그랬지만 이쪽을 가르칠 때마다 정말로 엄청나게 침이 튑니다. 여러분도 바로 해보세요. 해볼까요? 표본 평균들이 표준 편차. 이건 뭐 파열음이라고 그러나요? 몇 개 파열음이 계속 지속되죠.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
구해 보니까 똑같은 15개고 표본 평균들의 평균도 같은데 뭔가 다르다는 거죠.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이거 2개짜리 샘플을 뽑았을 때는 1.118인데 4개짜리 샘플을 뽑았을 때는 0.56이에요.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레인지, 이 미니멈과 맥시멈 값을 보면 이거는 레인지죠. 레인지를 보면은 2개짜리 샘플을 뽑았을 때의 레인지가 1.5에서 5.5인 반면에 4개짜리 샘플을 뽑았을 때의 레인지는 2.5에서 4.5예요. 이걸 보고 뭘 우리 느낄 수 있을까요? 김혜주 학생, 이걸 보고 우리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왜 2개짜리 샘플로 뽑은 표본들의 평균의 범위보다 4개짜리 표본들로 뽑은 표본 평균들의 범위가 좁을까요? 간단하죠. 표본이 크면 클수록 뭐에 근접해진다? 그 특징은 당연히 모집단에 근접해지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그게 근접하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확률 표집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면은 당연히 500명짜리 샘플보다는 1000명짜리, 1000명짜리 샘플보다는 1500명이, 1500명짜리 샘플보다는 2000명이, 2000명보다는 3000, 4000, 5000명이 더 뭐에 가깝다? 그 표본의 특징들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모집단의 특징들과 근접하게 되는 거죠.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것을 뭘로 우리는 알 수 있다? 레인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실내로 제가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린 거죠. 그리고 또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아요. 미는 똑같아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아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공식을 감안해 볼 때 2개의 샘플의 2개의 개수는 똑같고 양쪽의 평균 둘 다 똑같은데 집단 1은 표본 평균이 표준 편차가 더 크고 집단 2는 표준 편차가 더 작아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평균을 중심으로 어느 쪽이 더 모였다? 어느 쪽이 더 모였다? 평균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 나연정 학생, 평균을 중심으로 1번 집단이 더 모였다? 2번 집단이 더 모였다? 2번 집단이 더 모인 거죠. 정확한 분포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2번 집단이 더 모여 있는 거예요. 왜? 표준 편차의 특징상 표준 편차가 작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평균과 멀지 않은 값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다. 그런 의미죠. 반대로 표준 편차가 커요. 그러면은 평균도 똑같아요. 2개의 개수도 똑같아요. 근데 표준 편차가 하나는 더 커. 그럼 무슨 의미? 평균에서 먼 값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더욱 중요한 거는요. 이 15개. 그 다음에 이 15개를 가지고 우리는 뭘 가지고 그릴 수 있다? 디스트리뷰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게 그룹 1이고요. 그룹 1은 2개짜리 샘플이고 이게 그룹 2예요. 4개짜리 샘플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mean of sample means 표본 평균은 is equal to population mean. 모평균과 같다는 거고요. 이 모양은 이상하다. 많이 본 모양이네. 많이 본 모양이네. 뭐랑 비슷해요? ND. Normal distribution이다. 즉 우리가 아까 배웠던 Normal distribution 그 다음에 표준 점수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Central Limit Theorem, 중심 극한 정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왜? 표본 평균들의 분포를 그려보니까 뭐랑 같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랑 같은 거고요. 우리가 비록 15개짜리 샘플로 15개짜리 개수로 구성된 그래프니까 이 정도지만 이게 만약에 100개가 되고 200개가 되고 5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간단하게만 볼까요? 예를 들어서 20명 중에서 5명을 뽑는 것만 해도요. 벌써 얼마나 크겠어요? 20, 19, 18, 17, 16, 2, 3, 4, 5, 4, 5, 20, 3은 6, 2는 8, 19, 6, 17, 8. 이 4개만 곱해도 개수가 얼마나 많아요? 19 곱하기 6은 9, 6에 54, 114에다가 17을 곱하고 8을 곱하고 네. 여기부터는 암산이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나도 안 되니까.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암산 안 돼도 돼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 몰수할 때 이것만 그래도 벌써 20명에서 5개짜리 샘플을 뽑는 것만 해도 벌써 몇 개가 나온다? 엄청나게 많은 개수가 나오고 이 엄청나게 많은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어떤 게 그려질 거다? 정규 분포로 그려질 거다는 거죠. 그럼 정규 분포로 그려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정규 분포의 성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4.4 Sampling distribution describe how statistics vary.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 표집 분포가 얼마나 통계치가 다양할 수 있음을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제목인데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표집 분포 아마 요 뒤에 밑에 나올 텐데 즉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바로 뭐냐 하면은 여기 나오던가요? 여기 나왔다. The distribution of sampling mean or proportion. 즉 표본 평균 혹은 표본 비율들의 분포가 바로 이게 뭐다?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뽑은 표본의 통계치가 얼마큼 모집당과 유사한지 근접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0년 바로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가 49%가 나왔어요. 잘못하고 있다가 42%가 나왔고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몇 명을 조사했다? 1000명을 조사한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아주 러프하게 얘기해서 4천만에서 1000명을 뽑을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샘플 가운데 단지 요거는 한 개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 49%는 그 1000명을 대상으로 나온 대통령의 지지도인 거죠. Yes or no.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이 49%가 4천만이 생각하는 4천만도 49%로 생각하냐?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보았다시피 이러한 표본 평균 혹은 표본 비율들로 구성된 확률 분포는 무엇을 따르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규 분포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시겠어요? 네, 제가 잠깐 물을 한 잔 마시느라고 쉬었어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뒤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요 내용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적은 건데 제가 요 뒤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요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제 4.5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즉, sampling distribution of sample means. 즉,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We do not know how sample mean is close to the population mean. 우리는 모른다고 그랬죠. Why? 우리 population mean을 모르니까. However, we see that distribution of sample mean takes normal distribution around unknown population mean. 아까 15개짜리에서는 우리가 쉽게 알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population mean을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population mean을 중심으로 이게 정규분포를 이게 모양을 보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we can apply the rule of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정규분포의 성질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표준 정규분포의 성질을 따를 수 있다는 말? 표본을 중심으로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안에는 68%, 플러스 마이너스 2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안에는 95%, 플러스 마이너스 3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안에는 99%. 다르게 표현해서 뭐를 사용할 수 있다? G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색깔을 좀 바꿔야겠어요. 네, 이게 좀 빨간색을 아무래도 쓰는 게 좋겠네요. 빨간색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빨간색이 잘 보이고 조금 더 진하게 바꿔볼게요. 한번 볼까요? 네, 조금 더 진하게 됐어요. So we need to know standard deviation of sampling distribution.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Standard deviation of sampling distribution. 즉 표본 평균의 뭘 알아야 된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알아야만 대체 얼만큼 얘네들이 퍼져 있고 대체 얼만큼 이것이 아주 unusual한 것인지 유주얼한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한번 가정해봅시다. 우리가 다 몰라요. 다 모르고 있지만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뭘 알 수 있냐면은 그려볼까요? G 테이블처럼 G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보면요. 자, 이게 알려지지 않은 population mean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찌되었건 우리가 하지만 이건 존재는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본 평균이 여기 있어요. M.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M이 알려지지 않은 population mean에서부터 대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것은 normal distribution, 스탠다드 normal distribution에 이걸 알면은 대체 얼만큼 unusual한 건지, 얼만큼 far distant from the population mean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가 바로 이게 뭐냐면은 스탠다드 에러라는 개념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표준 오차라고 하는데요. 자, 스탠다드 에러의 개념은 뭐냐면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즉 뭐의 표준 편차의 뭐의 표준 편차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인 거죠. 죄송해요. 표집. 잠깐 저도 말이 헷갈리는데 영어로는 오히려 쉬워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저는 입에 붙어 있는데 여러분께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는 표집 분포죠. 표집 분포죠. 죄송합니다. 제 실수예요. 제가 입에 영어로는 붙어 있는데 한글로 붙어 있을 때가 가끔 없어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샘플 민이나 샘플 프로포션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헷갈리죠? 표집 분포의 표준 편차인 거죠. 여러분 이게 결국 뭐냐?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요거죠. 네. 이게 바로 사실은 스탠다드 에러의 개념이에요. 스탠다드 에러의 개념은 뭐다? 표집 분포의 표준 편차인 거죠. 조심하세요. 침 많이 튑니다. 표집 분포의 표준 편차.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하느냐? 사실은 공식은 있어요. 공식은 있습니다. 어떻게? 비록 우리가 모르지만 공식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뭘로 나눈다? 샘플 사이즈로 나눈다는 거죠. 다시 설명하면은 표집 분포를 이렇게 그렸어요. 표집 분포를 그러면 구성하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점들이 있을 수가 있죠. 표집 분포를 구성하는 하나하나. 그럼 이 하나하나는 뭘 것 같아요? 이게 하나하나가 바로 샘플 민이죠. 즉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샘플 민 혹은 샘플 프로포션으로 구성된 확률 분포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이 얼만큼 퍼져 있는지, 즉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개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모여 있는지, 이렇게 모여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모여 있는지를 우리는 알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뭐로만 알 수 있다?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비교할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이 표집 분포의 표준 편차가 바로 뭐다? 스탠다드 에러다. 근데 그 스탠다드 에러는 뭘로 구한다? population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뭘로 나눈다? 샘플 사이즈로 나눈다. 그럼 여러분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샘플 사이즈가 1000일 때가 있고요. 샘플 사이즈가 2000일 때가 있어요. 가정해 볼게요. 물론 우리가 이거는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은 지금 몰라요. 하지만 일단 가정만 해보자고요. 이걸 안다고 만약에 we assume that we know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 우리가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을 안다고 가정했을 때 1000개짜리 샘플을 뽑았을 때랑 2000개짜리 샘플을 뽑았을 때랑 스탠다드 에러가 어느 쪽이 더 크고 어느 쪽이 더 작을까요? 노경 헌학생 경원이 스탠다드 에러 어떤 게 더 작아요? 당연히 이게 작죠. 왜 이게 작겠어요? 분모가 커지니까. 그럼 스탠다드 에러가 작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표집 분포의 표준 편차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표집 분포의 표준 편차가 작아진다는 말은 요 그림상으로 봤을 땐 뭐다? 만약에 요거를 1번, 요거를 2번이라고 했을 때 두 개의 모집단 모수가 같다고 했을 때 요 1번과 요 2번이 각각 요게 따르면 어디에 해당될까요? 1000명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1000명짜리 샘플로 구성된 표집 분포의 모양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문봉욱 학생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표준 편차가 작으면 어떻게 된다? 표준 편차가 작다는 말은 어디에 가까운 값들이 많다? 평균에 가까운 값들이 많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표준 편차가 작으면은 평균에 오밀조밀, 표준 편차가 크면은 평균에서 멀리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학생은 그럴 거예요. 저요 전양반 왜 저렇게 별것도 아닌 얘기 가지고 이렇게 강조를 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매 학기 통계학을 가르칠 때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해요. 왜냐하면은 통계학에 대한 감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표본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는 값들이 얼만큼 알려지지 않은 모수에 근접할지 안 근접할지를 우리가 얼만큼 잘 판단하냐는 거에 다름 아니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표준 오차를 구해놓고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즉 1000명짜리 샘플을 뽑은 표준 편차에 비해서 표집 분포에 비해서는요. 2000명짜리 샘플을 뽑은 표집 분포가 더 어떻게 가운데로 모일 거다라는 거죠. 가운데로 모일 거는 뭐냐? 비록 우리가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도 모르고 population mean도 모르지만 최소한 population mean에 훨씬 더 근접한 뭐가 될 거다?
표집 분포가 될 거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뽑은 표본 평균이 대체 모집단 모수와 같은지 틀린지 알 방법은 전무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뭔 알 수 있다? 2,000명짜리 샘플을 뽑았을 때의 표본 평균이 1,000명짜리 샘플을 뽑았을 때의 표본 평균에 비해서 모평균에 근접할 확률이 높다, 낮다? 높죠. 높죠. 왜? 여기 보시다시피 모집단 모수에 훨씬 더 근접하게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그럼 책에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책에 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되게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자,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표집 분포가 그려졌고요. 만약에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모평균이 100이라고 했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거는 표집 분포고요. 요거는 뭐냐? 우리가 한글로 표현하면 그냥 모 분포라고 해요. 모집단 분포라고 해도 되죠. 그러니까 모집단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그린 거죠. 근데 비록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아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죠. 그냥 이론적으로 상상적으로만 이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상상적으로만 한다고 이렇게 한 거죠. 다만 뭐는 확실하다.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다? 표집 분포의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은 둘 다 같다는 거죠. 얘도 100이고 100개짜리로 구성된 샘플들을 모두 뽑았을 때 그 샘플들의 표본의 평균으로 구성된 분포의 평균은 뭐다? 모평균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게 똑같이 그려놨지만요. 이거 똑같이 원래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요 그래프를 구성하는 점들 있죠. 요 그래프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이거는 뭐냐? 샘플 민이에요. 샘플 민으로 그린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요 퍼퓰레이션 민으로 구성된 퍼퓰레이션 디스트리뷰션으로 구성된 이거를 구성하는 점 하나하나 요소 하나하나들은 뭐다? 그냥 일반 서브젝트예요. 일반 사람들이에요. 다.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한번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지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그래프예요. 근데 뭐는 같다?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민은 파퓰레이션 민과 같다. 요거 앞에 한 거랑 똑같은 그림인데 요건 조금 다른 거죠. 제가 아까 그 그림으로 설명해 드린 거를 조금 다른 형태로 표현한 건데요. 이 두 가지 다 샘플 프로포션의 어떤 분포를 그린 거면은요. 아마 이거는 4판에서 나오는 제가 가지고 온 그림인데요. 뭐 어차피 중요한 건 이거예요. 2705명 가지고 샘플을 뽑았을 때랑 100명 가지고 샘플을 뽑았을 때랑 첫 번째, 둘 다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은 어떻게 된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띈다는 거죠. 둘 다. 두 번째, 스탠다드 에러의 공식에 의거해 보았을 때 스탠다드 에러의 공식이 이렇게 되었을 때 스탠다드 에러 1과 스탠다드 에러 2일 때 스탠다드 에러 1이 크겠어요? 스탠다드 에러 2가 크겠어요? 스탠다드 에러 2가 크죠. 왜? 밑에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스탠다드 에러 2가 크다는 말은 그만큼 평균에서 덜 밀집해 있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평균에서 그만큼 멀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멀 거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거지만 이건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죠. 비록 우리가 이거를 모르지만 자, 우리 어떤 학생들은 아니 저거 모르는데 어떻게 되나요? 네, 모르는 건 맞아요. 요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챕터 5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anyway, 이것이 있긴 하죠. 존재는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돈 들고 하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할 뿐이죠. 하지만 이론상으로 있는 거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거는 정확하게 아는 거죠. 자, n이 2705일 때랑 100일 때랑 이렇게 다르다는 거고 n이 2705면 당연히 뭐다?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훨씬 뭐에 가까워진다? 모 평균 혹은 모 비율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모 평균과 모 비율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훨씬 더 오밀조밀하고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표본 하나 뽑았죠. 이 표본의 평균이나 우리 표본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의 평균이나 비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까 49%라고 그랬죠? 오케이. 근데 이 49%라는 값이 아까 뭐 1000명을 뽑았지만 anyway 똑같이 49%를 근데 2705명짜리 샘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9%였고 100명짜리 샘플에서도 49%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49%가 예를 들어서 2705명짜리 샘플에 있을 때는 어디 있을까요? 이 49%가 어디 위치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비록 이거를 안다고 가정했지만 우리 사실 모른단 말이죠. 이 2705명짜리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49%는 어디 있을까요? 민선홍 학생 어디 있을까요? 선홍 학생. 제가 가끔씩 질문할 때는 좀 웃긴 답이 나오는 때가 질문할 때가 있어요. 모르죠? Who knows? 우리가 그걸 알면 너무 좋죠. 몰라요. 오직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만 안다. 모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 스탠다드 에러 안에 있을 확률이 몇 프로? 99%. 이 스탠다드 에러 안에 있을 확률은 몇 프로? 95%. 1 스탠다드 에러 안에 있을 확률은 몇 프로? 68%란 거죠. 또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요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요 안에 있을 확률이 거의 99%란 거죠. 이 3 스탠다드 에러 안에. 근데 100명짜리 샘플을 뽑았을 때는요. 물론 100명짜리 샘플을 뽑았을 때의 표본 비율의 49%가 실제로 알려지지 않은 모 비율과 이렇게 근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49%가 실제로 여기 있을지 알 방법은 있다 없다? 네, 모르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49%는 여기 존재하지만 그럼 이렇게 표현은 이거는 맞는데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방식대로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지워버리고 자, 똑같은 49%라는 게 존재를 해요. 49%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49%가 100명짜리는 이렇게 돼서 있는 49%고 2705명짜리는 이렇게 돼 있는 49%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49%가 이 안에 속할 수도 있지만 이 바깥에 속할 가능성도 높은 거예요. 즉 알려지지 않은 모 비율에 근접할 가능성 혹은 확률이 얘보다 훨씬 높다 낮다. 박서진 학생, 얘가 100명짜리로 뽑았을 때의 표본 비율이 2705명짜리로 뽑았을 때의 표본 비율에 비해서 모 비율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 낮다. 삑 낮죠? 왜? 이만큼 멀리 퍼져 있으니까.
퍼져 있으니까. 이거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드려야지만 조금 더 명쾌하게 될 텐데 일단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고 또 다음에 보다가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example 4.7을 보면은 when we assume that we sample 1824명을 했어요. 비록 population proportion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일단 이것이 0.5라고 가정하고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도 0.5라고 가정할게요. 이건 몰라요. 하지만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했다? population standard error를 구할 수가 있죠. sampling distribution의 standard error를 구할 수 있죠. 0.012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정규 분포를 그렸을 때 population proportion이 0.5고 0.012가 뭐다? 이 샘플 디스트리뷰션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에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은 스탠다드 에러죠. 그런데 이 스탠다드 에러는 뭐의 성질을 따른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성질을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성질을 따르기 때문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3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안에 몇 프로가? 99%가 들어간다는 거죠. 즉 그 얘기예요. 우리가 1824명짜리 샘플을 뽑았을 때 샘플 평균들의 99%는 어디에 들어간다? 0.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0.012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0.5 플러스 마이너스 0.036이니까 0.4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에 한계가 오기 시작하네요. 이걸 빼면은 0.4964죠. 그쵸? 네. 혹은 0.536 이러면 틀리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다시 한번 0.5 플러스 마이너스 0.036은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여러분 놀렸는데 제가 반대로 당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빼면은 이거는 확실해. 0.536은 확실하고 이거를 36을 빼니까 0.464 이렇게 돼야죠. 바보같이. 네. 즉 0.536부터 0.464 안에 전체 표본 평균들이 몇 프로가 들어간다? 99%가 들어가고요. 만약에 이거를 3이 아니고 2로 하면 어떻게? 95%가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1로 되면은 68%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 스탠다드 에러를 줄이고 싶어요. 스탠다드 에러를 줄인단 말은 표본 평균들이 위치할 수 있는 만한 범위를 줄인단 말이죠. 스탠다드 에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샘플 수를 크게 하면 되죠. 스탠다드 에러의 공식이 이걸 크게 하면 되죠. 이거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For more information, 언제나 하지만 에러가 나타날 수 있어요. Error occurs when we estimate mu by y bar. 표본 평균, 모평균을 y bar, 표본 평균으로 추정할 때 언제나 우리는 에러가 발생해요. 그것은 이제 샘플링 에러, 표지 오차가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런 표지 오차는 어떻게 되면은 감소한다? 샘플 사이즈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표본의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집단의 특징과 가까워지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요. 그래서 the standard error is fundamental to inferential procedure. 추론 과정에서 제일 핵심이란 거죠. 왜냐하면 표준 오차를 알아야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얼만큼 우리의 표본 평균이 알려지지 않은 모평균에 근접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자세한 거는 5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거 빨리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센트럴 리밋 티어렘 중심 극한 정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for random sampling of large and any, 즉 샘플의 개수가 충분히 크다고 하면은 the sampling distribution of sample mean y바 혹은 y proportion, 그러니까 샘플 프로포션이나 샘플 mean의 표집 분포가 sampling distribution은 언제나 뭘 띈다? approximately normal distribution. 그래서 표본의 개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표본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스무스해지게 되겠죠. Approximately normality applies no matter what the shape of the population distribution. 이게 핵심이에요. 저게 핵심입니다. population 분포가 어떻게 되건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우리는 population 분포를 알지도 못하지만 만에 하나 population 분포를 안다고 치더라도 전 관계없어요. population 분포가 어떻게 되건 언제나 표집 분포는 뭘 띈다? 정규 분포를 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핵심 오브 핵심, 더 핵심이에요. 표집 분포는 모집단 분포와 관계없이 언제나 정규 분포를 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띄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배웠다? normal distribution을 배웠다는 거. If population takes normal distribution, sampling distribution is more likely to show normal distribution with a small n of sample. 이 얘기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맨 위에 있는 4개가 뭐냐면은 바로 population distribution이에요. population distribution. 물론 뭐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population distribution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희한하게 돼 있죠? 뭐 이것만 좀 이제 normal distribution처럼 보이네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2개짜리 샘플을 뽑아요. 2개짜리 샘플을 뽑으면 어떻게 된다? 2개짜리로 뽑은 샘플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은 대략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일 때는 이렇게, 요거일 때는 이렇게, 요거일 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보세요. 원래 population distribution이 normal distribution이면은 샘플 개수가 얼마 안 돼도 벌써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노멀 형태를 띠기 시작해요. 왜? 처음부터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었으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이것의 모양이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이렇게 되건 관계없이 n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은, 즉 n이 30개 정도가 넘어가면은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어떤 모양을 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을 띄고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을 띄게 되면 우리는 뭐를 사용할 수 있다? Z 디스트리뷰션의 성질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 얘기입니다. population distribution의 모양과 관계없이 n이 30이 넘으면은 approximately sampling distribution은 normal distribution의 형태를 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복습합니다. 요 그림 안에 이것들을 구성하는 점들은 뭐라고 그랬죠? 그냥 population subject, population 안에 그냥 인구들, 대지는 개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안에 이걸 구성하는 점들은 뭐라고 그랬죠? sample statistics, sample mean이나 sample proportion입니다. 앞으로 다시 가요. How large sample is needed to employ the properties of CLT? 그러니까 얼마큼 라지 샘플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보통 통계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n이 30보다 크면 충분하다고 얘기해요. 즉 표본의 평균이 30이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형태를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띄기 때문에 우리는 CLT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Do not misunderstand that sample of 30 is enough to infer a parameter. 30명이면은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을 추론하는 게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비록 그럴 순 있지만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을 띈다는 거지,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모양, 즉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이 이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것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지만
이것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종 모양이고 시메트릭하죠. 즉 n은 예를 들어서 이건 n은 30이에요. 이거는 n이 500이야. 둘 다 CLT를 적용할 수는 있어요. CLT를 적용할 수는 있는데 다만 우리가 뽑아낸 표본 평균 혹은 표본 비율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한 영역이 n이 30일 경우에는 이렇게 많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알려지지 않은 모평균일 때 n이 30일 때는 우리가 뽑아낸 모평균 혹은 모비율이 위치할 플레이스가 이렇게 많은 거고요. 500일 때는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래서 in chapter 5 we will study how we adjust for small n of sample for inference employing t-distribution. 그래서 우리는 표본을 공부할 때는 G의 성질을 기본적으로 이용하지만 표본의 크기를 감안할 수 있는 새로운 확률 분포인 T 분포를 5장에서 배워서 활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distribution of ybar, 표본 평균의 distribution은 takes a normal curve around mu with standard error of sigma divided by root n. 쉽게 표현해서 표본 평균의 분포는 알려지지 않은 모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모집단의 스탠다드 에러를 루트 n으로 나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of sampling distribution. 다르게 표현하면 스탠다드 에러로 분포가 결정되는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이게 책에도 문제가 나오고 여러분들도 조금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마지막으로 population distribution은 그냥 모집단 분포예요. 모분포. 그야말로 모집단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를 공부하자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sampling distribution은 뭐냐? This is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the possible values of sample statistics such as ybar. 이거는 뭐예요? 표본 스태티스틱으로 뭘 할 수 있는 거다? 표본 스태티스틱으로 하는 분포를 이야기하는, 확률 분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샘플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은 이건 그야말로 표본 분포예요. 우리가 하나 뽑은 표본 1000명짜리건 2000명짜리건 500명짜리건 그 표본으로 그 데이터로 우리가 표본을 본 거죠. 그럼 이거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일까요? 아닐까요? 모르죠. 우연찮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일 수도 있지만 노멀 디스트리뷰션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연하게 뽑은 표본 분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일 수는 있지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어야 하는 건 아니죠. 이 중에서 반드시 노멀 디스트리뷰션일 경우는 오직 뭐만 해당된다? 얘만 해당돼요. With enough number of n.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본 개수가 30이 넘어갔을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우리가 2장에서 디스크립티브 애널리시스를 배웠죠. 그때 미디언도 배우고 레인지도 배우고 모드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웠어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했죠. 민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왜 민이 중요하겠어요? 바로 오직 민만이 CLT, Central Limit Theorem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에요. 미디안, 모드는 Central Limit Theorem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Central Limit Theorem을 사용할 수 없으면 무슨 얘기다? 무엇을 할 수 없다? 오늘 마지막으로 아까 박서진 학생까지 했으니까 박윤서 학생 Central Limit Theorem을 우리가 활용할 수 없으면 우리는 뭘 할 수 없다? I자로, 영어 I자로 시작하는 말? 추론, 인퍼런스를 할 수 없어요. 즉 우리는 샘플 미디언을 알아도 파퓰레이션 미디언을 알 수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파퓰레이션 미디언을 추론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나중에 이제 인클래스 수업이 만약에 결정되면은 그때 풀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만 하나라도 온라인 강의가 계속된다면은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식의 책 있는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할 것 같아서 일단 문제를 푸는 거는
클래스 시험이 결정이 되면은, 수업이 결정이 되면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주차 첫 번째 시간에는 챕터 4를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챕터 4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즉 이제부터 진정한 통계의 길로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개념들을 머릿속에서 그려보고 그림으로 그려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반드시 질문해 주시고, 만약에 이 통계학이란 특징상 글로 질문을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림도 그려야 되고 막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떤 메모지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적어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조금 더 이해할 때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통계학이 어렵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즐거운 학문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5주차 2차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